충남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부산이 16도, 대전, 광주 14도 정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제주도 산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주 초반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보다도 더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월요일 아침 서울이 8도, 한낮엔 14도 선에 그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시작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초반부 공통질문부터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죠.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임명된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일단 나경원 의원이 뭔가 자리를 받았다. 오래간만에. 사실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하마평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하마평 단골이었죠. 네, 온갖 장관들마다 되게 여러 차례 나왔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장관급 이상의 자리를 받으셨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화제를 모았던 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은 본인은 아직 레이스에서 이탈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내에서 많은 분들은 이쯤 되면 아마 당대표까지 또 도전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냐 보고 있어가지고 그 차기 당권 표심과 관련해서도 핫한 인물이 되셨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나경원 전 의원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네. 부위원장이 있는데 상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비상임 부위원장이고 일종의 회의체란 말이에요. 그 회의 있을 때만 이게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장관, 부총리급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 실권이 이렇게 있는 자리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들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당내 차기 당대표 경선 구도에서 일찌감치 이렇게 주저앉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뜬 인물 맞아요? 일단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거 누가 봐도 우리 사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상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대통령일 정도고 사실 쓰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무원들도 많이 파견돼 와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주저앉히는지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 이 판을 짤 때 나경원 의원을 자리를 줘서 주저앉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나쁜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직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뭐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리가 있는데 그러게요. 공적 인지를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무직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나오고 싶어도 분위기상 나가기는 아마 제가 보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꼭 좋은 건가.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뭔가를 더 이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라는 걸 계속 자기가 어필을 했거든요. 지금 몇 주 연속 1위라는 거는 생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보면 아직 뭐 나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근데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위해서는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너무 많이 도전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좀 떨어진 데도 많죠. 예, 그 소위 우리 여의도에서 난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출마 기회가 있으면 아 이번엔 난가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금 예. 숨 고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이 자리에 안 맞고 당대표 도전했다가 또 떨어지면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좋아요. 이번 주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 이게 뜬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지만 이은재 어쨌든 이제 전문 건설종합 이사장으로 복귀하셨잖아요. 전 의원. 그렇죠. 전 의원이죠. 이사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뭐 건설 쪽은 큰 인연은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 행정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자료가 보니까 연봉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3, 4억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어쨌든 뭐 한 자리 또 차지하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뜨지 않았나. 아, 이은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뜨고 저희 진영을 가라앉히고 계시는 거죠. 아니,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간 어떻게 보면 뭐 협회 같은 거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김문수, 이은재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설화를 자주 일으키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결국은 예전까지는 이제 낙하산으로 그냥 하다가 이번엔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올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낙하산이나 공모를 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과거 낙하산도요. 다 공모 절차는 거쳐요. 형식적으로는 했겠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이 협회에서는 오히려 조합에서는 뭔가 이제 공모하는 것처럼 이게 전문가가 오는 것처럼 해서 했는데 결국 보니까 또 낙하산으로 내려가셨네. 이번 주 진인물로 가봅시다. 전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그 설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이제 서훈이죠, 서훈. 서훈. 네, 예. 너무 이름 비슷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감사원에 뭐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설화들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본질을 따져 보면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서해 바다에 빠졌을 때 구호 조치라든지 뭐 북한 당국과 협의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뭐 퇴근해버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월북 낙인을 찍고 또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실수로 월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뭐 조류 검사라든지 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하고 왜곡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또 당시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행해진 거 아니냐 얘기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서훈 실장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참 씻지 못할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얘기는 조금 본격적으로 좀 하고요. 네.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안 꼽을 수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마 뜬 인물로 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됐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되셨는데 좀 너무 나가신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글로 쓴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라 이러면 이거 뭐 본인의 생각이다 아니면 뭐 적절치 않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역사다. 그리고 더 좀 이상한 얘기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이제 조선이 왜 망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역사 논쟁은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 상대로 공부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어찌 보면 약간 꼰대 마인드면서 정치인이 제가 보기에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이든 지금 뭐 역사 전문가들 학자들 보면 그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가해자의 논리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 뭐 힘으로 제압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본을 옹호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결국은 집권 여당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또 사과 안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뭐 진님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친일 논란 이런 거 역사 논란 이런 거 해서 안 되고 실제 저희 당이 뭐 친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진석 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예. 당내에서 저는 더 센 반발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정진석 위원장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얘기하니까 뭐 역사 논쟁을 끌고 가는데 이게 정부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내놓은 메시지도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이 일본과 뭐 전쟁한 적이 없다. 조선이 왜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예를 들면 조선 말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항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때 우리도 부족한 게 있었고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국력이 많이 올라왔다. 아주 정교하게 써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까 말까 한 건데. 예. 거칠다 이거죠. 너무 러프하게 게다가 좀 팩트에도 안 맞게 쓰시니까 아무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저도 사과할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사과는 안 하고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 게 내 진의였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는 상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하신 대목을 가지고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을 정해놓고 한 감사치고는 너무 나온 게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감사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봤던 거는 이제 국방부 SI 정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하면 월북이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 군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 해석됐다. 그게 본의가 아니었다. 계속 질문 끝에 마지막에 그런 답변을 했다는 식의 감사 내용은 들어있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게 어쨌든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저는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북이 아니었다 그러면 월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이번 감사에 어찌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한문으로 적힌 뭐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건데 중국 어선에 가서 뭐 받았을 그렇죠. 그럴 걸로 추정된다 그러면 예. 이제 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중국 어선에 만약에 탑승했다 그러면 이번에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왜 또 뛰어내리느냐? 뛰어내렸는지 뭐 실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중국 어선일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 어선 간에는 긴급 통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왜 다시 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게 일단 의문이 안 풀리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건 내용적인 부분이고 절차적인 부분이 이거죠. 감사를 시작할 때도 주요 감사 계획은 분명히 이제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예. 14일 날 원래 까지 감사거든요. 근데 13일 날 발표해 버렸어요.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그다음에 중간 결과 발표라는 거 아니에요? 중간 결과 발표도 감사가 끝나야죠 일단. 14일까지였는데 감사 기간이 13일 날 발표해 버린 거죠.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뭐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새롭게 밝힌 거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게 월북 의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뭐 실축사 한 거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택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다 조작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원칙과 예외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왜곡하고 있어요. 그냥 원칙은 뭐냐면요. 월북했다는 걸 단정해라. 월북이 아니라는 걸 밝히지 못하면 말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확실치 않으면 우리 국민이 함부로 월북했다라고 낙인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북 낙인이라는 거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고 유가족의 명예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유죄 판결하는 거 이상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월북이라는 딱지를 찍으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월북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월북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당시 남북관계라든지 뭐 정부의 이익이 우선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명예라든지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더 우선했던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감사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들을 보면 해경에서 조류 관련한 실험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전문가들의 진술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되고 뭐 이런저런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정황들은 제대로 이게 보고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SI 정보도 취사 선택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월북이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몰아간 것 아니냐. 그 몰아간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좀 크게 부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 대통령에게 일단 대면 보고가 안 됐고 그거에 대한 주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장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퇴근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령 이게 월북이라고 해도 북한 측에 이거 월북이 확실하냐? 월북이라고 단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정도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최근에 좀 약간 헛발질들 하다 보니까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건데 저는 본질에 대해서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 자꾸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핵심은 저도 뭐 월북 이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본질이라고 봐요. 예. 근데 당시에 이 삼성장군 출신 국방위 간사이던 한기호 의원도 국방위 보고를 보면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근거가 있었겠죠, 당연히. SI 정보를 근거로 한 유리한 거겠죠. 저런 장보들만 줘가지고. 아니 근데 정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뭐 삭제했다 그러는데 저도 공군 정보장 출신이거든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뭐 오면은 그 중에서 사실 나중에 취합하면은 하나의 이제 정보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단계들은 보통 우리가 첩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대로 원본 상태로 안 뒀다고 해서 이걸 뭐 삭제 파기했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조작하고 이런 것까지 조작이 아니죠. 그걸 조작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SI 정보를 근거로 판단한 건데 그럼 그 부분에 그러면 한기호 이분이 그 얘기를 해야죠. 그 당시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든지 그래 잘못 봤다든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SI 정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양한 표류와 관련한 실험 데이터도 있었고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의 뭐 예를 들면 채무 상태라든지 가족의 불화라든지 이런 거 사실과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월북에 짜맞추기 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나한테 보고된 것만 보니까 뭐 월북한 것 같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른바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판단은 그거라 이거죠. 네, 제가 한기호 의원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는지 제가 100%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기호 의원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우리 당 전체나 아니면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절대 다른 판단을 하지 마라.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일 개인이 아니고 그 당시 국방위 간사였고 이분이 이제 군 고위 장성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채무 상태, 가족 상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없는 걸 만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감사원이 보면 고발을 했어요, 여러 명. 근데 이미 다 수사 중이에요. 이미 다 저 국정원에서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람인데 수사 중인 거에 추가로 고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정치 보여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인원을 통해 투입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나온 거는 제대로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다 조작이다, 다 폐기했다, 뭐 월북이사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본인들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때는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니 조작하고 폐기하고 전문가 의견 중에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행정부가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들 잘못된 거 감사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라고 해도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직무감찰해서 얻은 정보들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저는 사실은 이 감사 시작할 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항상 방송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조작이고 왜곡됐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해경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발표를 똑같이 뒤집었잖아요. 똑같은 증거 가지고 발표를 뒤집었거든요. 그럼 감사원 결론도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대규모 인원 통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론 다 정해지거든요. 아무리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틀에 가두시려고 해도 실제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는 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절차상에 있어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 모양새는 조금 정치적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그러나 새롭게 좀 밝혀진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는 것이 월북의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에는 구명조끼의 개수가 정확히 맞았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적힌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거는 새로 밝혀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새로 밝혀진 것을 또 해경 측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전 진술 같은 걸 얻어냈다. 네. 이런 점은 조금 감사원에서 진일보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좀 뭐 새롭게 알려진 사실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배에 탔다 그러면 그럼 왜 다시 그렇죠. 바다로 들어갔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한자 구명조끼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어업 지도에서 우리나라 게 아니었다라고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기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핵심적인 거는 월북 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잖아요. 예, 그러면 예. 왜 다시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만 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건데 구명조끼가 한자 써 있었다. 끝. 그러면 의미 더 많이 생기죠. 그게 아니죠. 혹시 함부로 그냥 바다에 있는데 중국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게요. 근데 붕대를 감았다 그러니까 붕대는 바다에서 감기는 어렵거든요. 붕대. 그렇죠. 붕대 감았다는 거는 배에 탔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배에 다시 탔는데 이분이 그럼 구조 요청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왜 그랬느냐? 다시 바다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 공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짜맞춰 놓은 결론에서 벗어나는 진실들도 정확하게 보고하고 예. 국민들께 솔직하게 공개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오히려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이 중간 결과를 어떤 식으로 의결하게 될지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어떤 식의 뭐 변화 같은 게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로 가서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봐야 될 사안이네요. 이미 사안이 그렇게까지 가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결국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이미 고발돼 있었던 거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하니까 이건 뭐 오래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려면.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던 정치권의 이슈는 바로 이분의 목소리입니다. 이분의 목소리, 관련자분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김일성주의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리고 해당 상임위의 전해철 위원장이 이 퇴장 조치시키는 그 발언, 또 그 다음날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관련 질문이 있자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보수 유튜버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그 한계를 못 뛰어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된 거는 김문수 위원장이 뭐 김일성주의자, 뭐 윤건영은 수령에 충성한다, 민노총, 뭐 김정은, 기본조도 여러 뭐 많이 얘기했지만 네.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냐, 계속 인사를 할 거냐, 빨리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질문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노동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뭐 선임했습니다. 이분 노동 현장 떠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 노동 현장을 알면 노동계와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경산호위에는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제가 보기에 뭐 탈퇴를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에도 보면 민법상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게 반한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헌법상 재산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절대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노총은 뭐 김정은 기쁨조고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자 하는 법이다 이래버리면 노동자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김문수 위원장의 인식 사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동의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좋은 인선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안 된다 그러는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꽤 오래전에 유튜버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주장들 많이 하고 그걸로 팬덤도 얻고 뭐 구독자 수도 많아지시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강한 극단적인 팬덤과 제도권 내에서의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이해관계들의 협의 뭐 이런 걸 이끌어내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명한 것과 이 유연한 것이 같이 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유튜버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김일성주의자다 윤건영 의원이 뭐 그렇다 이런 식의 상대한테 극단적인 딱지를 붙이면은요 협의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김일성주의자랑 뭔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기쁨조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김정은의 기쁨조랑 우리가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타협을 못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더 하는 거는 이 자리 자체에 맞지가 않다 그렇게 봐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희 당이 지금 굉장히 아쉽고 저희 진영에서 쓴소리를 하고 싶은 부분도 저희가 노동조합이 기득권화됐다라고 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일부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반노동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건가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우리가 신경 쓴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대통령이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결국 인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 경사노위 위원장은 단순히 과거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었다? 이걸로는 좀 약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 노조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 경사노위 차원에서 보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노사정위였잖아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기구인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 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경제 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마 이 노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보는 인식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제압해야 된다. 아니면 처벌해야 된다. 뭔가 문제 있다. 이런 식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어떤 누구도 이분이 노동운동이면 노동 친화적이다 아니면 노동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적이다. 노조와 더 멀어졌다. 오히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이 자리에 계속 앉힌다는 거는 노조와 뭐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오히려 뭐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압하고 처벌하고 뭐 수사하고 그럴 대상으로 바라보는 걸 보죠.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의 표현대로 대통령의 인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는 지금 그 현근택 변호사와 같은 인식 주장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척결 대상으로 보니까 저런 분을 인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오해를 사기가 쉽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큰 틀에서 저희 당도 반성해야 되는 게 노동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문수가 아니면 누구를 할까 생각해도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진영 내에서. 그래도 노동조합과 뭔가 얘기 통하고 물론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이 저희 당에 뭐 몇 분 계시고 합니다만은 김성태 전 의원도 한국노총 출신이고 뭐 계시죠. 뭐 지금도 김영동 의원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모든 논의가 합리적으로 가려면은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비판하고 그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까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노동조합 자체가 뭔가 문제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도 정교화하고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가 자꾸 노동조합 자체를 악마화하려고 하냐면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체적인 노동 관련한 아젠다를 저희가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어쨌든 그러자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장이라면.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한 마디도 시작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는 자리지만 인사청문회 비슷한 건데 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정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정부 쪽으로 보지만 뭐 아마 재벌 쪽으로 보지만 결국은 아마 핵심적인 부분은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히 뭐 과거의 말꼬리 잡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노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노란봉투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치적인 발언을 떠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뭐 한국노총도 고민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러면 뭐 노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노가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민주노총은 이미 빠져 있고 한국노총도 계속 이렇다면 심각하게 탈퇴를 고려하겠다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발언 한두 개를 철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방송을 해왔고 집회도 많이 나갔고 이랬기 때문에 발언이 워낙 많아요. 쌓여 있는 게. 그랬으면 차라리 이거를 좀 빨리 하려고 했다면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접고 넘어갔었으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과거 집회 과정에서나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좀 격한 거를 썼던 거는 좀 매체의 특성상 그렇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하겠다. 그럴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좀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발언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조선 망한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거슬러 가면 이재명 대표가 좀 뭐 한 번 발언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와서 훈련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친일이다. 명백하게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것. 이게 이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대목도 잠깐 좀 언급해보죠. 전원환 변호사. 그러니까 철진한 친일 프레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요. 서로 비판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행위를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일본이랑 뭐 우리가 훈련하는데 가능하면 동해에서는 좀 하지 말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너무 주도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일본과 동맹은 결코 우리가 고려도 하지 말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을 하면 저희도 그냥 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하자 이러는데 정책적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친일이라는 딱지 붙이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 전부를 그냥 일본이랑 뭐만 하면 이건 친일이야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좀 본인의 그 정체성이랑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까지 가시나. 현근택 변호사. 저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행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뉴욕 회담을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저는 아마 이번에 군사 훈련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금 뭐 사실은 왜냐하면 뭐 훈련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장소와 시기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 군사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훈련해야 된다는 이유를 많이 드시면 뭐 초계기가 많다, 함정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면 돼요. 미국이랑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동해에서 하필이면 독도 근방에서 왜 해야 되느냐. 180km 그러는데 비행기는요 180km 5분이면 갑니다. 그게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독도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주변에 일본이 군사력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부분 지적하는 거죠. 계속. 근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일본에 다시 또 방문한다 그러지 또 일본 지금 어찌 보면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군사적인 협력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적하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쭉 우리가 조심하고 우려해야 할 대목을 내용적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게 조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언급하는 건 좋은데 이걸 친일이다라고 하는 딱지 붙이기 프레임 씌우기로 가면 김일성주의자 내지는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하는 식의 딱지 붙이기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되면 정책적 내용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보세요. 그 친일 발언 아닙니까?
친일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일본 어떤 딱지붙이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저는 이번 군사 훈련도 그렇지만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서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식이 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있죠. 국민들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저희 당을 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폄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발언의 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준 우리 절반 가까이 되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친일 정당 아니고요. 저희가 친일 정당이면 어떻게 국민 과반의 동의를 받았겠습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친일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협력 전부가 극단적인 친일이라고는 민주당에서도 얘기 못해요. 심지어 최근에 친일 관련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사성 장군 출신이시죠. 그분도 본인이 한미연합사 하실 때 6번이나 한미일 협력 공동훈련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본인이 했을 때는 필요한 군사훈련이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하면 뭐 친일입니까? 저는 이런 과도한 레토릭은 우리 정치를 오히려 형해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변호사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훈련은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한다든지 이랬거든요. 지난번에 그 훈련 같은 경우에도 남해에서 이루어진 건 제주도 밑에서 이루어진 건데 독도 근방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독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땅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군이 거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가 일본 근교에 더 가까운 데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일본을 뭐 침략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간 적은 없고요. 일본은 항상 군대가 힘이 강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넘어왔단 말이죠. 우리도 그만큼 우리 해군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시 35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겠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방면 최대 정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에서 짧게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 팔곡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동명휴게소 부근에서 짧은 서행 흐름 보이고 있다가 이후로 가산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4km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새마을 부근에서 사고 때문에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또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지금 집회로 인해서 통제되는 구간이 있는데 서울 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화면세점에서 원표공원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